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 이기명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2013년도 공인중개사 시험 제24회 부동산 세법의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설 강의하기 전에요, 이번 시험에 대해서 좀 출제 기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작년처럼, 예년처럼 문제가 16문항 출제됐고, 출제 난이도도 작년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그 세율을 물어보는, 또 어떤 세목을 물어보는 그런 하에 해당하는 간단한 문제가 한 4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종합적으로 상당히 좀 지문도 길게 좀 까다롭게 출제되는 상에 해당하는 문제도 한 4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문항은 한 중해 정도 해당이 되는데, 이제 상에 해당하는 문제 4문제, 하에 해당하는 문제 4문제, 그리고 이렇게 중에 해당하는 문제 50%를 8문항을 출제해서 아마 그 충분히 그 공부를 하신 분이면 12개, 최소는 11개 이상 정도는 맞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매년처럼 당연히 이제 거의 이론 문제로 출제가 됐죠. 옳지 않은 것은 또는 옳은 것은 무엇에 해당하는 것, 자료에서 고르는 문제 등 이런 형태로 거의 이론 문제로 15문항이 출제됐고, 한 문항은 양도소득세 예상처럼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 범위 골고루 출제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년과 똑같이 조세총론에서 2문항,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에서 3문항, 그리고 등록면허세에서 1문항, 그리고 재산세에서 또 3문항, 종합부동산세에서 1문항,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소득세 부분에서 6문항이 나왔는데, 양도소득세에서 5문항, 그리고 종합소득세, 부동산 관련 임대업 등 사업소득과 관련된 문제가 1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해설 부분은 우리가 이제 A형과 B형 중에서 A형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65번부터 보죠. 자, 65번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당연히 그는 예측을 했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일단 과세 대상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유상양도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우리가 매도라든지 교환이라든지 현물 출자 등 당연히 이런 것들은 유상양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되죠. 그러나 명의신탁 등 형식상 이전 등 같은 것은 양도로 보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5번의 정답은 2번이죠.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기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의 변경은 양도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답은 2번이고, 특히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라고 돼 있으니까 양도소득세 과세되죠. 그다음에 66번입니다. 65번은 간단한 하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65번은 중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제외하고 비과세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단 거주자의 국내 주택을 가정한다. 이제 그러면 1항이죠.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더라도 동일한 1세대로 본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항은 이제 해외 이주로 또는 어떤 그 장기 해외 국외 거주 목적으로 우리 이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출국일로부터 2년 안에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 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게 됐죠. 동그라미 3항입니다. 자,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했죠. 혼인해서 2주택이 되는 경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죠. 즉 우리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당연히 2년 이상 보유가 됐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적용이죠. 그럼 가로 안에 4년이나 보유했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가 됐으니까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은요. 우리 다가구 주택인데요. 이 다가구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자에 의한다. 그래서 양도자가 하나의 매매 단위에 의해서 이렇게 양도를 하게 되면 그 다가구 주택은 당연히 1주택 양도로 보는 거고요. 구분해서 양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 개 주택 양도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분명히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더라도 각각의 어떤 주택으로 본다. 그럼 틀리죠?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를 하게 되면 1주택 양도로 봐야 되죠. 각각 그 주택 양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66번의 정답은 4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항도 우리 건설 임대주택이죠. 이것도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맞습니다. 그리고 67번입니다. 예, 67번은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이 문제는, 이제 답은 쉽게 나옵니다만, 그래도 부동산 임대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좀 출제를 했기 때문에 상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항이죠. 국에 소재하는 주택 임대 소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되죠. 국내 한 개 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 소득은 비과세되죠. 그런데 국내에서 한 개 주택이라 하더라도, 한 개 주택 임대라 하더라도 동그라미 사항처럼 그 주택 임대 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죠. 한 개 주택 임대라도 고가주택은 과세됩니다. 고가주택은 과세간 개시일이 아니라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죠. 당연히 맞습니다. 동그라미 사항. 그리고 동그라미 이제 2항을 보시면은요,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2억 원일 때 일정한 그 법정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간주임대를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자, 우리 보통 주택에 대한 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자, 그 주택을 이제 우리가 임대를 했죠. 그러면서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등이 또 3억 초과하게 되면 당연히 간주임대료가 총수익금액에 산입이 돼야 되는데 2억 원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2억 원으로 돼 있으니까 동그라미 2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3주택 이상이면서 3억 원이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 원이 초과돼야 되죠. 그래야 간주임대료 종수익금에 산입해야 되죠. 2억 원으로 잘못돼 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3항인데요. 이제 그 두 개의 상업용 건물을, 자, 두 개 주택과 두 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보증금을 받았죠. 그러면 세 개 주택 이상이어야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총수익금에 산입하는데 지금 두 개 주택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상가는 주택수에 관계없습니다. 상가는 수에 관계없어요.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증금 등에 대해서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총수익금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3주택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나 상업용 건물은 그 개수에 상관없이 상업용 건물의 보증금은 무조건 간주임대료 계산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5항이죠. 동그라미 5항은 보통 이제 이렇게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했는데, 이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이 뭐 전기요금이니 수도료니 뭐 이런 거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지급받은 금액이 그런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해서 받았어요. 우리는 초과해서 받은 것도 사업소득 총수익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으로부터 이렇게 전기료 등을 받은 것이 자 6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상 그 전기료 등은 뭐 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공공요금 500만 원보다 600만 원 받았으면 100만 원 초과되죠. 그 100만 원은 그 해당 임대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만 잘못됐죠. 그리고 68번입니다.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상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
보통은 예,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등 당연히 장부 등에 의한 실질 거래가액으로 해야 되죠. 그러나 동그라미 2랑처럼 어떤 그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하기 필요한 장부 등 이런 것 증빙 서류가 없다든지 중요한 부분이 미비가 됐으면 당연히 이런 경우는 추계 사유가 되죠. 그래서 추계하여 추정 계산하여 결정 경정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추계할 때요. 추계할 때 그 순서가 있죠. 네, 순서가 있고 그리고 추계할 때 그러면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그리고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에 따라서 추계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2번 맞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 그리고 이때 이제 매매사례가액이니 뭐 감정가액, 그 평균액 등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양도가액을 추계한다 그러면 양도일 전후, 취득가액을 추계한다 그러면 취득일 전후, 전 3월, 후 3월, 각 3월 이내죠. 각 3월 이내에 어떤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런 매매 사례가액 등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동그라미 상도 그렇죠. 감정가액도 그래요. 감정가액 평균액도 전후 각 3월 이내에 자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서 그런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죠. 그리고 우리가 환산가액으로 추계할 때는요.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추계가 되는데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우항은 거꾸로 써놨어요. 오히려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고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되지 아니한다. 거꾸로 써놨죠.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8번은 5번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69번은 단순히 이제 세율을 물어보는 하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암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교환했다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그랬습니다. 비영리 사업자는 아니다. 우리가 그 농지라는 거, 뭐 이런 것을 매매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유상승계죠. 유상승계. 여기서 유상승계 취득을 했어요. 유상승계 취득할 때 취득세 세율인데 이 유상승계는 매매도 들어가고 교환도 들어갑니다. 교환도 유상승계 취득이란 취득세 세율을 적용해야 되죠. 그 다음에 현물 출자도 그리고 연부 취득도 해당됩니다. 연부 취득 등. 자, 이러한 유상승계 취득일 때는요, 장인제 잘 나오죠. 농지 같은 경우는 1000분의 30에 대한 세율이죠. 3%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지 이외 부동산이죠. 농지 이외 부동산은 1000분의 40 그러죠. 그리고 4%죠. 근데 자, 우리 23회 때는 농지 이외 토지 해가지고 1000분의 30 해가지고 틀렸습니다. 농지 이외 부동산 토지 등은 1000분의 40으로 돼야 되죠. 이번 시험은 자, 단순하게 물어봤죠. 교환이죠. 농지죠. 그리고 유상승계죠. 표준세율, 취득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30. 따라서 동그라미 4번이 정답이 되죠. 이 문제 뭐 거의 틀린 분들은 없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제 70번입니다. 이제 70번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계산 문제인데 그렇게 어려운 계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중개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계산에 취하거죠. 그래서 좀 상에 해당하는 문제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양도소득 금액을 주로 물어보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상으로 하는 것은 이 양도소득 금액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 기본공제까지 차감하여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걸 물어봤다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양도소득 금액을 물어보는데 기본공제를 빼서 과세 표준을 물어봤죠. 일단 또 양도소득 금액은요.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줘야 되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야 양도소득 금액이 되고 양도 차익은 자 당연히 양도가액이 총수익금액이죠. 여기서 취득가액이나 또 기타 필요비를 빼야 되죠. 기타 필요비. 자, 그리고 당연히 실질거래가액으로 해야 됩니다. 실질거래가액으로. 자, 그러면 지금 양도시 실질거래가액은요. 1억 2,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경비는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비가 있죠. 그래서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로 해야 되죠. 실질가 9천만 원이죠. 여기다가 또 플러스 해야 되죠. 플러스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지출액인 200만 원을 또 플러스 해야 됩니다. 그 200만 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필요비는 총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200만 원. 그러면 양도 차액은 얼마 됩니까? 3,300만 원이죠. 3,300만 원이고요. 장기별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 되고 3년 이상 보유, 조합원 입주권도 되죠.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으로서 3년 이상 보유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보유 기간이요 1년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해당사항 없어요. 그러니까 양도소득 금액을 물어봤다면 3,300만 원으로 해서 3,300만 원으로 해서 4번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과세 표준 물어봤죠? 자, 기본공제 1년 단위로 250만 원 공제되죠? 그러면 이것만 양도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만 양도 있으니까 250만 원 기본공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250만 원 기본공제를 하게 되니까 3,050만 원이 정답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동그라미 3번인데요. 근데 동그라미 4번으로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3,300만 원으로 양도소득 금액을 물어봤으면 3,300만 원인데 이렇게 기본공제 250만 원 해줘야 되죠. 그래서 3,0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 기본공제를 하지 않고 틀린 분들이 좀 많아서 제가 좀 상으로 좀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1번이죠. 자, 71번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4가지에서 모두 골라라.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이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되지 않는 거 꼭 과세에서 제외되는 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제외되는 것은 별장이 과세에서 제외된다. 그 다음에 또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있어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건물, 공장 건물이든 상가 건물이든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제외가 되죠. 물론 또 재산세 비과세 되는 거. 비과세 있죠? 재산세 비과세 되면 당연히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기역은 자료에 보면 종중이 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농지니까 기역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안 되죠. 분리과세 대상이니까. 니은도 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수도법에 따른 상손보호구역, 상손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도 분리과세 대상이니까 과세에서 제외되죠. 디귿입니다.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돼요.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종합부동산세도 과세가 안 됩니다. 비과세되죠. 똑같이. 그 다음에 리을은 이제 건축물이죠. 건축물은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라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4개 다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동그라미 5번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별장이라든지 분리과세상 토지라든지 또 공장이든 상가든 건축물이라든지 또 재산세 비과세되면 종합부동산세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또 우리가 주택에서 뭐 미분양 주택 등 그런 건설회사의 미분양 주택 등 일부 또 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보시면. 자, 그리고 72번입니다. 자, 72번은 재산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1항은 지금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그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죠. 그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것과 좀 구분해라라고 강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기본 강의를 할 때요. 왜냐면 우리가 그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는데 공부상 소유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소유권 기속이 불분명해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사용자로 가야 되죠. 그래서 1번이 옳은 거고요. 자, 2번은요. 2번은 이 주택인데 건물하고 토지하고 소유자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도 그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액을 합해서 주택분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택분 산출세액을 안 분할 때는 가액을 기준으로 안 분해야 돼요. 가액을. 물론 이제 이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인 가액으로 안 분해야 되죠. 가액으로
시가 표준의 가액으로 안분 계산을 해야 된다. 각자 이제 가액으로 안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로 봐야 되죠. 그런데 동그라미 2항은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주택본 산출세액을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잘못됐습니다. 가액인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3항이죠. 동그라미 3항은 무상으로 사용으로 권리를 부여받았다면 매수계약자로 돼야 되죠. 매수계약자, 국가 등하고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무상으로 사용 권리 부여받으면 매수계약자로 돼야 되는데 매도계약자로 해서 잘못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4번은요. 종중토지임을 신고를 하게 되면 사실상 소유자는 종중이고요. 신고하지 않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로 해야 돼. 근데 신고지 안 해도 종중이다. 잘못되어 있죠. 신고되지 않으면 공부상 소유자로 해야 되죠. 종중토지, 종중재산. 그리고 동그라미 5항은 공유재산이죠. 공유재산은 각자 지분권자별로 납세의무자로 하고요. 지분 표시가 없으면 각자 지분은 균등으로 봐야 되죠. 지분 표시가 없으면 각자 지분은 균등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최연장자로 5번도 잘못됐습니다. 따라서 1번만 해당이 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상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정도는 중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73번. 이제 소득세법상 장기부의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제 이거 시험에 당연히 나올 줄 알았죠. 하여튼 장기부의 쪽하고 기본제 쪽에서는 한 문제가 나오는데 좀 어렵게 냈을 때는 비교 문제로 나와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비교 문제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상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중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답이 좀 간단하게 나와버립니다. 답이. 자, 1항을 보면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에 한정하여 장기부 특별공제가 적용. 그가 한정하여 그가 틀려버렸죠. 즉 2013년부터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도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적용되죠. 그러니까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하여 이렇게 돼야 되는데 토지 건물에 한정하여라고 되어 있어서 1번이 잘못됐습니다. 이거 뭐 수차례 강조했거든요.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에 이렇게 돼야 되죠. 그리고 뭐 동그라미 2항은 당연히 1세대 1주택이라도 우리 등기돼 있어요. 3년 이상 보유가 되면 장기부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항이죠. 장기부 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간에 따른 적용률이 있죠. 그 적용률을 곱하여 계산하게 되죠. 그리고 동그라미 4항 비삼용 토지인데 등기돼 있으면 장기보유는 배제돼요. 비삼용 토지 장기보유 배제됩니다. 그렇지만 기본공제 대상은 되죠. 등기돼 있으면. 동그라미 5항이죠. 장기부 특별공제일 때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죠. 다만 우리 배우자나 직계존 비속 간의 증여 재산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는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하여 장기부 특별공제가 적용되죠. 그래서 5항 지문도 맞습니다. 따라서 1번만 틀린 것이 되겠죠. 74번입니다. 중에 해당하는 문제죠.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틀린 거 한 문항 출제되죠. 그리고 이거 74번은 무조건 이건 답도 똑같고요. 아주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요. 자, 동그라미 1항이죠. 동그라미 1항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토지로서 지적 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예요. 묘지 부분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묘지 부분은 취득세만 일부 부과되죠. 등록면허세라든지 재산세는 비과세 된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묘지 부분은 귀신 나오기 때문에 뭐 비과세 된다. 과세되면 귀신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웃자고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1항 지문 맞고요. 동그라미 2항이죠. 우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 과세에 표현하는 경우 등록 당시의 자산재평가 등으로 가액이 달라져요. 자산재평가나 감가상각 등 사유로 가액이 달라지면 당연히 변경된 가액으로 해야 되는데 재평가 전, 변경 전, 재평가 전 가액으로 2번이 잘못되어 있죠. 변경된 가액으로 해야 되죠. 동그라미 3항입니다. 등록면허세 신고서상의 금액과 공무상 금액이 다를 때 공무상 금액을 과세에 표준한다. 이 동그라미 3항은 법령에 없는 지문입니다. 제가 찾아보더라도 법령에 없는 지문인데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죠. 그 신고상 금액과
시가 표준액이 서로 다릅니다. 그랬을 때 신고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많으면 신고 금액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미달되면 높은 거 시가 표준액으로 해야 되죠. 근데 시가 표준액 개념이 아니라 공부상 금액하고 신고상 금액하고 서로 다를 때 공부상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이런 지문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의제기해야 될 그런 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그란 3번을 만약에 신고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았을 때는 높은 시가 표준액을 등록면허세에 과세 표준한다, 이렇게 지문을 만들었어야 되죠. 없는 지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좀 이거는 이제해야 될 지문이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인데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나 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 맞죠? 부동산 등기 무조건 부동산 소재지, 불분명일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 동그라미 5항이죠. 지방세 체납 처분으로 인하여 압류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해제 등기를 하게 됩니다. 등록면허세 비과세되죠. 그리고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 등록은 당연히 등록면허세 비과세되죠.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 대표적으로 체납 처분에 따른 압류 등기 등록이나 또 이미 압류 등기분에 대한 해제 등기 등이 바로 비과세 대상이 되죠. 맞습니다. 75번 보겠습니다. 자, 지방세법상 가장 높은 재산세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거, 하에 해당하는 문제죠. 가장 높은. 무조건 재산세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사치성 재산이죠. 그럼 사치성 재산에 1000분의 40짜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회원제 골프장 토지라든지 고급 오락장 토지라든지 또 고급 오락장 건축물 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그 골프장 건축물 이런 것들이 1000분의 44%로 재산세 표준세율이 가장 높죠. 그래서 1번이 답이네요. 골프장 토지는 1000분의 44%로 재산세 표준세율이 가장 높습니다. 골프장 토지, 고오락장 토지, 별장 등 이런 것들이죠. 건축물도 그렇습니다. 고오락장 건축물 등도 1000분의 40. 그리고 76번을 보죠. 자, 76번은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 중요하다고 그랬죠. 건축물의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죠.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죠. 근데 동그라미 2항처럼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원칙상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은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은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로 하죠. 다만 10만 원 이하라면 당연히 한꺼번에 7월 16일에서 7월 30일까지 일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동그라미 2항은 10만 원 초과니까 당연히 2분의 1씩 나눠서 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23회 때는요. 토지분에 대해서 2분의 1씩 나눠서 낸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럼 또 틀리게 되는 것이죠. 주택분에 대해서만 2분의 1씩. 동그라미 3항인데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입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그가 틀렸네요. 해당 시군 관할구역 내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재산세 물납할 수 있죠. 그래서 관할구역 내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그래야 되는데 관할구역에 관계없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76번의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항이죠.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해서 물납을 하고자 할 때는 물납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10일 전까지. 근데 동그라미 5항처럼 500만 원 초과해가지고 분할 납부, 2번 분할 납부할 때는 납부기한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물납 신청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해야 되고 분납 신청은 납부기한까지 신청하여 당연히 분할 납부할 수가 있으니까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3번만 틀렸습니다. 17번을 보겠습니다. 17번은 아주 간단한 하에 해당하는 문제죠. 조세 총론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 이 끝들이 지방세는 그랬단 말이에요. 당연히 보통 징수 방법인 재산세하고 특정 부동산 지역자원 시설세가 해당이 되는데 특정 자원 지역자원 시설세는 없으니까 디귿 재산세만 해당이 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틀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확인한 결과 디귿과 니은과 디귿으로 해서 4번으로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서 납세모가 확정되는 조세를 모두 골라라 그러면 니은번 종합부동산세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원칙적으로 결정함으로써 확정되죠. 그러면 그것도 해당이 돼야 되는데 끝틀에 지방세만 골라라 그래서 지방세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디귿 재산세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시험을 보실 때 끝까지 봐야 되죠. 끝에서 뭐를 물어보는지 그거에 맞춰서 답을 해 줘야 됩니다. 이건 다 알고 있는 문제죠. 틀린 분들도 혹시라도. 그렇지만 지방세만 물어봤기 때문에 끝까지 안 읽어보면 틀리기 십상입니다. 자, 그리고 78번이죠. 자, 78번은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지방세 기본법상. 이것은 어느 기본서에 교과서에도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꼭 교과서에 없는 그런 것을 다 안 맞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네, 이거는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건데 이 공시송달이라는 것이 이제 그 게시판에 게시하는 겁니다. 일간 신문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거 이게 이제 공시송달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과세관청에서 이제 이렇게 납세자한테 뭔가 서류를 갖다 보냅니다. 이를 우리가 서류의 송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류의 송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과세관청이 납세자한테 뭔가 서류를 송달하는 방법은 직접 고지서 등 교부하는 교부 송달도 있고요. 네, 또 우편으로 보내는 거 있죠? 우편 송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 송달이나 우편 송달이나 또는 뭐 전자 송달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하는 전자송달이라는 것도 있는데 보통 이러한 교부송달이니 우편송달이니 뭐 전자송달 등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게시판에 일간신문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시송달을 하면 보통 납부기한 내 송달이 좀 곤란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1항을 보겠습니다.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나 또는 영업소가 외국에 있죠. 그러니까 그 송달이 곤란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공시송달할 수 있어요. 이 항도 거의 비슷합니다.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도 공시송달할 수 있죠. 동그란 3번은 자,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돼. 당연히 이것도 공시송달할 수 있고요. 사항은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자, 분명히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이렇게 송달하고자 하는데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나 안 받겠다라고 거부해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공시송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는 서류를 놔두고 올 수 있다. 그 송달 장소에다가 두고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유치송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송달을 거부했을 때는 놔두고 올 수 있다. 송달 장소에 두고 올 수 있다라는 유치송달할 수 있는 것이 되지 공시송달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공시송 사유가 아니죠. 그리고 동그라미 5항도요. 이것도 세무공무원이 2차례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서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것도 납부기한 내 송달하기가 곤란하죠. 당연히 공시송달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9번입니다. 79번은 어떤 상해당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렇게 옳은 것을 이런 문제로 출제됐기 때문에 틀린 것을 4개나 찾아야 되죠. 네. 자, 1항입니다. 우리가 지목 변경에 따른 토지 취득이죠. 그러면 지목 변경일 이전에 그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그가 틀려버린 거죠.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지목 변경의 취득 시기는 이제 공부상과 사실상 지목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 시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그가 틀렸고요. 2항입니다.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면은요. 연부로 취득하면
사실상 연보금 지급일이 됩니다. 근데 사실상 연보금 지급일 전에 등기가 빠르면 등기일이 돼야 돼. 근데 등기일에 관계없이 틀려버렸죠. 동그라미 사망입니다. 자, 법인정보로 토지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됐으면 그러면 그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 표준은 당연히 그 입증된 소요된 비용으로 해야 됩니다. 입증된 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지목 변경 전에 시가 표준에게 그 비용을 더한 금액 틀립니다. 지목 변경은 원칙은 증가된 가액으로한다. 다만 법인장부나 판결문에 의해서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면 그 비용으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3번도 잘못돼 있고요. 또는 4번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산출세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죠. 그러니까 4번도 틀렸습니다.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 이것도 제가 모의고사를 한번 이것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항이죠.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의리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보존 등기를 누구 명의로 했어요? 갑 명의로 했어요. 그러면 갑 명의로 했으니까 당연히 취득세 납세무자는 채무자 갑에게 있는 것이죠. 갑 명의로 했으니까. 그래서 5번이 옳은 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 마지막 80번이죠. 중에 해당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세율이 또 나왔죠. 취득세 세율 중에서 중과 기준세율. 중과 기준세율이 1000분의 20이죠. 그러면 1000분의 20인 2% 중과 기준세율만 적용하는 거 그런 특례가 있죠. 그러면 그런 특례는 주로 건축물의 개수죠. 근데 건축물의 개수인데 면적 증가는 제외돼야 돼요. 면적 증가는 원시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입니다. 면적 증가는 원시 취득이죠. 그럼 면적 증가를 제외하고는 이제 건축물 개수는 취득 의제로서 1000분의 20 중과 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또 토지 지목 변경이 있죠. 지목 변경이 있고 차량 등 종류 변경이 있고 그다음에 과점주주 있죠. 과점주주,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50% 초과 과점주주, 또 당연히 1000분의 20, 2%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2% 세율 적용하는 거 있어요. 그 건축물, 임시건축물인데, 임시건축물로 1년 초과. 임시건축물 1년 초과가 바로 또 1000분의 20, 2%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특례가 또 하나 있죠.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2%를 차감하여 적용하는 거 있죠. 이 중과 기준세율인 2%를 차감하여 적용되는 거.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은 공유물 분할 나오죠. 분할. 그래서 공유물 분할이라든 분할. 건축물의 이전, 뭐 이런 것들. 또 법인의 합병이죠. 그래서 분할이나 이전이나 합병 등. 또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또 고급주택을 제외하고 또 1가구 1주택이나 감면대상 농지 등 그런 것들은 바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 2%를 빼고, 그래서 취득 의제는 중과 기준세율 2% 적용, 그리고 분할 합병 이전 등은 이거는 표준세율에서 2% 빼고 적용, 뭐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기업 개수인데 건축물이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부분, 이거는 면적 증가는 원시취득세율이니까 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니은번은 지목 변경이죠. 가액 증가 해당이 됩니다. 니은은 그리고 이것은 법인 설립 후 유상증자 시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 과점주주 당연히 이것도 2%만 적용하게 되죠.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등은 이거는 표준세율에서 2% 빼고 적용해야 되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만 우리가 이렇게 중과 기준세율 2%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번 2013년도 제24회 공인중개사 출제됐던 부동산 세법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보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